박경현 박사님께서 메가시티 논의의 핵심과 바람직한 정책 공간 단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발표를 한 35분 정도 하시면 어떠실까요? 5분 더 드렸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그리고 이제 지정토론 하회수 이제 경북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님 지정토론 각 10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청석 질문과 토론을 세션 논문별로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우리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님께서 파레토족 자유는 불가능한가? 샌 vs 뷰캐넌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똑같고요. 우리 김행범 교수님은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방청석 토론 5분 하겠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두 논문을 아울러서 조금 거리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청석에 전부 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20분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가시티 논의 핵심과 바람직한 정책 공간 단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기라성 같은 분들 모시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돼서 좀 부끄러운데요. 그냥 연구자의 한 사람이 최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메가시티의 이해부터 메가시티의 공공정책공간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메가시티 이해입니다. 이 자료는 2021년도에 모든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을 해본 겁니다. 메가시티와 초강력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업, 행정통합, 혼란스럽습니다. 메가시티와 초강력권은 유사하면서도 참 다른 것 같은데 논의는 항상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메가시티라고 하는 거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그 도시를 의미하는데 인구 규모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그러면 부산은 1000만이 안 되는데 메가시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구의 기준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변화해 왔고 19년 UN 기준으로 봤을 때 33개 정도가 전 세계에 메가시티가 있다. 1000만 정도 이상의 도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그럼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곳인가? 답은 아닙니다. 가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33개 중에 29개가 중진국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메가시티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인구가 집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시면은 그 빨간 데가 주로 중국, 아시아, 중국하고 인도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왜 메가시티 놀이를 하는가라는 걸 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현상과 목표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분명히 메가시티는 경제와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 확대를 해서 메가시티를 가자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메가시티는 거대 도시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거점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연계를 한 공간정책 프레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뒷부분에서 이제 나올 내용인데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같은 것인가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 초광역권은 법률적인 실체입니다. 법률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시면은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요. 경제 및 생활 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메가시티와 초광역권은 서로 유사하면서 다른데 공통점은 거점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거대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같다. 하지만 하나는 관념적인 실체이고 초광역권은 범죄 실체이다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메가시티에 관한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권역을 성장시키는 그런 그 관점에는 특히 메가시티의 관점을 보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권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추구할 것이냐, 세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그리고 엔드로 표현을 했는데요.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공간 전략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대도시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논의로 많이 하시고, 뭐 메가서울도 이러한 논의 중에 하나이겠죠. 두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 국토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뭐 부경,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경권. 최근에 이 용어 자체 약간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의 버금가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비수도권 중심으로 거점과 주변 지역 연결해서 권역 임기 규모를 확보하자라는 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권역 내 발전인데, 권역 내에서도 이제 소위 인구 감소 지역, 인구 소멸 등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 내에서 균형 발전 대상으로서 낙후 지역, 쇠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초광역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은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하면은 우리 지역에 소외되는 거 아닌가? 초광역권을 통해서 메가시티를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회의론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가령 어떤 지역에서 낙후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하자라고 하면은 대도시가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메가시티를 둘러싼 논의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김포서울 통합 논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해왔던 메가시티 논의와는 좀 다른 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편입하면 해결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미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목적을 설정을 하고 실체에 대한 논의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행정구역 분절에서 야기되는 생활권 통합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메가시티의 필수 조건인가는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뒷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계속 지방자치법 199조에 들어와 있는데요. 199조에 좀 읽어보면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광역권은 두 지역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인 것이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공동 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를 할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가 좀 분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가시티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상이몽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초광역 발전 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산업부가 수립 지침을 작성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연계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광역 계획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가 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공동사무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거점과 주변 지역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자체가 부처별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추진이 되어 있고, 특히 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사무 중에 공통성적인 사무를 발굴하는 겁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신규 사업 발굴이 신규 사무 신설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주도한다, 그리고 필요시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구조로 권한과 재정을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리적 구조는 기반이 아직 없는 상태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권한과 재정이 이양이 되면은 우리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달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국비 지원 확대나 국책 사업 유치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가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분명히 거점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거점 공간의 확대에 대한 그런 논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여러 부처 그리고 기관 이해 당사자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적 불평등 심화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도에 보시면은 2047년에 대구, 울산, 부산, 2035년에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빨간색으로 되면 될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파란색으로 되면 될수록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도시의 경쟁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다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으로 나온 거고요. 왼쪽의 그래프는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을 왜 하지? 라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인데 아래 표를 보시면 가운데가 전국적인 그 지역 성장 분포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근데 이게 2006년, 2011년부터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때 국가 경쟁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가 경쟁력을 이렇게 성장의 둔화의 원인이 수도권의 그 큰 성장이 아니라 지방 지역에서 성장의 동력이 꺾이면서 국가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왼쪽은 정보통신 산업 종사자 서울로 계속 1000명당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요. 출산력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0.78인데 전 세계 꼴등이고요. 근데 이것도 다 아실 거고 예.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성장하는 지역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 중심으로만 인구가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2015년 이후로 그 변곡이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건 숫자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2015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도권 순유입은 수도권 중부권이 수도권 쪽이 2015년까지 좀 빠져나가다가 그다음부터 급격하게 이제 들어온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 순유출도 호남권과 영남권도 15년 이후에 15년 전후로 해서 뭐 급격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되는 점은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학교 출산 작년 0.78이거든요. 근데 저출산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은 인구 이동이 문제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세종, 인천, 충남, 강원, 제주, 충북, 경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학교 출산율이 전국 꼴등입니다. 아래 오른쪽을 보시면은 0.78 중에 0.59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은 전국적인 학교 출산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생산과 혹은 생산 밀집으로 인해서 경제 불경제도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서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학교 출산율 꼴등인데 국내 우리나라 세계적인 최대 위상의 도시를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래 그래프는 인구 이동에 대한 겁니다. 이제 2001년, 2010년, 2020년에 계속 서울 쪽으로 몰려드는데 특징적으로 제가 2020년에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이것도 역시 빨간색으로 가면 될수록 인구가 유입되는 양이고 파란색으로 되면 될수록 인구가 빠지는 지역들인데 특이한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으로 인구 확대가 유지되더라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걸로 해서 초강력 논의가 좀 들어오게 됐는데요. 초강력권은 사실 학술적으로 보면 되게 한 100년 전부터 진행이 됐던 겁니다. 다 아시는 그 연담화라는 현상 있지 않습니까? 연담화는 지금부터 한 110년 정도에 처음으로 나왔던 말입니다. 패트릭 게디스가 진화 속의 도시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섞이더라. 사실 이분이 생물학을 전공하셨어요. 생물학을 전공하시다 보니
도시와 농촌 공간이 서로 섞이면서 이상한 공간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연담하라고 설명하셨는데, 이때 얘기를 하면서 50년 뒤에는 뭐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책에서 얘기하신 딱 반세기가 질러서 고트망이 이제 미국의 그 보스턴, 워싱턴을 그 쭉 연담화된 사례를 메갈로폴리스라고 명명을 하면서 거대 도시권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지역들은 정확한 행정구역은 없습니다. 재밌죠. 근데 요 몰려 있긴 하는데 행정구역은 어디가 메갈로폴리스다라고 하는 게 학문적으로 지금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이 지역은 미국 국토의 2% 정도에 불과하는데 전체 인구의 18%, GDP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됐던 게 글로벌 도시 지역인데, 글로벌 시티와 시티 리전이 합쳐진 겁니다. 1980년대 이후에 세계화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거점 도시들의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이른바 글로벌 시티, 월드 시티 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런 논의들과 주변지로 확장되는 광역적 공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로벌 도시 지역이라는 논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알린 스캇이라는 그 교수가 가장 이쪽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징으로는 다양한 산업 활동이 서로 연결해서 기존과 다른 도시 지역의 확대된 공간 구조를 갖고 가게 되고, 새로운 자본주의가 출현해서 뭐 문화라든가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유럽에서는 미국 쪽보다는 공간 단위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에서 50개 정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서로 광역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현상들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건 UCL의 피터 홀 교수님께서 자꾸 하셨지만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지역들이 좀 작은 지역들인데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메가시티 리전이라는 용어가 유럽 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2003년도에 오프로스 광역경제권 했을 때 그때 논의가 메가시티 리전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메가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적으로 쭉 진행되고 오고 있는 건데요. 메가 리전 같은 경우에는 1980년, 2000년도 들어서면서 엄청난 거대화가 이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 스케일에서 본다고 했을 때 아시아 쪽에서 특히 중국과 일본 쪽에서 거대한 지역을 설명해 메가 리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래 보시면 지도에서는 플로리다 등이 이제 전 세계 한 40개 정도의 메가 리전을 추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서울과 부산이 서울산으로 해서 40개 메가 리전 중에 하나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의 특징은 물론 개념은 계속 변화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거점이 있고 주변 지역 간의 연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가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흐름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을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초광역권 메가시티의 공간 구조를 뭘로 분석하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상품으로 볼 것이냐, 뭐 서비스로 볼 것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서로 바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학술적 논의 외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때는 강 중심으로 4대권을 갔었고요. 그리고 2차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 3대 지역경제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10대 광역권, 그리고 4차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축 얘기가 나왔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4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인데, 이때 다 아시는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등이 출현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시작은 참여정부 말기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거고요. 참여정부 말기 2006년도, 2007년도에 전국을 4대 초광역권으로 할까, 5대 초광역권으로 할까,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인수위 때 이걸 그대로 정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5+2 광역경제권으로 끌고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이 규모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5%에서 이 광역경제권 자체가 그때 광역경제권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규모 자체가 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규모 자체를 줄입니다. 그래서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좀 하는데, 첫 번째가 공간 전략이 부재했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니 시도가 관심이 없었고,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에서 5%씩 경제권을 딱 찍어가지고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연성이 부족했고, 가장 큰 문제가 네 번째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눠먹기식 예산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시도에서 사업을 발굴합니다. 소위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다시 사업의 집행은 시도로 쪼개져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연계사업이라는 틀을 갖고 있지만 시도에서 돈을 쪼개서 나눠서 그런 구조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리 초광역적인 어떤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도 사업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요. 특히 왼쪽에 제가 좀 빨간색으로 줄을 좀 쳐놨던 게 있습니다. 기반 구축과 단계별 차등 지원, 분야별 촉진 정책, 그래서 법적 근거도 만들고 재정 지원 체계 뭐뭐뭐뭐 해서 촉진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된 것은 법적 근거 하나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다시 또 불거지면서 법제화 그리고 추진까지 가능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논의도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것들을 그때 당시에 초강역권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들을 받아서 국정과제에 이 내용을 담게 됩니다.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 낙후 지역, 도시계획 개편, 초강역 지역 연합 구축. 그래서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대한 방향,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방향, 그리고 초광역권 계획, 국토부 계획이죠. 국토부 계획에 대한 방향들이 부처별로 쪼개져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닥뜨린 낭제는 부울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간의 소외론 그리고 초강역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논의로 해서 이게 붕괴가 됐었는데요. 저는 이게 혼란스러운 초강역권 다시 뜨는 메가시티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논의가 죽다가 최근에 메가 서울 논의로 해서 이걸 광주, 부산까지 축으로 할 것이냐 그런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행정구역 개편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제가 행정구역 개편 쪽은 전문 쪽이 아니라 간략한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한 15년, 20년 전부터 행정구역 단위를 하나 줄이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 행정계층을 한 단계 줄이는데 광역도를 폐지할 것이냐, 시군을 통합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실제로 이렇게 정부 안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행정구역이 다 아시다시피 통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위에 대한 안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에 대한 정책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연구한 것들하고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KTDB라고 국가교통DB가 있는데 거기 안에는 각 지역별로 교통망에 대한 내용들이 총량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구해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서로 촘촘하게 이렇게 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커뮤니티 발견법이라는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대체 몇 개의 생활권이 있는지를 한번 추출해 본 겁니다. 해봤더니만 우리나라는 22개의 생활권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거대 생활권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각 생활권별로 쪼개지는 구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평이 제외되고요. 철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한 2,600만 정도의 단일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울경은 특히 좀 특이한 게 울산하고 포항
경주가 하나의 권역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포항, 경주는 경북이기 때문에 경북 생활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석상으로는 울산과 그쪽의 교통망이 개선이 되면서 울산, 포항, 경주가 하나의 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대구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이게 생활권. 이거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평과 춘천, 철원. 이게 가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도 가평인데요. 이건 춘천권으로 연계가 되고 강원도에 있는 철원은 경기도 생활권입니다. 이게 한 2,600만이고 특이한 사항으로 이 지역에 전국의 4차 산업, 제4차 산업, 제4차 혁명 산업 관련 산업 종사자가 한 66만 명, 67%가 집중을 해 있고요. 부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과 경주가 울산하고 연계가 돼 있고 이게 한 76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진주가 97만 명, 경남이 20만, 거의 거창이 20만 명인데 아시겠지만 진주 쪽에서 사실 이거 부울경에 대한 논의, 소외론이 좀 있었었고요. 경남 서부론, 서부 지역에 대한 그거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느냐 뭐 하다가 초강력권이 실효가 없다라고 해서 경남도에서 먼저 실효가 없다라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왼쪽에 대구 중심의 360만과 뭐 위아래 쪼개지는 것들이 나오고요. 광주 전남은 광주와 목포가 한 240만의 생활권역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순천, 고흥 해서 한 68만, 12만 좀 쪼개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가시티 리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청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충청권은 총 5개의 권역으로 생활권으로 쪼개집니다. 가장 큰 게 대전, 세종권이 한 217만, 그리고 청주, 충주권이 한 154만, 그리고 천안, 아산권이 102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다른 지역은 모노센트릭 거대 중심 도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100만에서 150만 정도의 권역들이 서로 쪼개져서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래 전망도 해봤는데요. 유사합니다. 뭐 별로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똑같은 걸로 해서 또 한번 똑같은 분석법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권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 기업 데이터가 한 1,100명 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별로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는지 그런 자료인데요. 그중에 한 300만 개 추출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권은 생활권은 22개였는데 경제권은 총 6개로 쪼개집니다. 특이한 사항입니다. 특히 대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충청권과 강원권이 포함된 인구 한 66만 명, 이게 하나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지역이 충청권과 강원권이 이미 수도권화 됐다. 경제권에서는 수도권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분석으로 확인되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울산 경주가 조그만한 단독 경제권으로 추려지는데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한 15%, 그리고 대구 경북은 한 10%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 정말로 거점이고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공간 단위를 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시군구 기준으로 가장 거점인 지역을 뽑아봤습니다. 왼쪽에 1차 중심, 2차 중심지 쭉 써놓고요. 각 지역 권역별로 구분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기업 거래망의 최고의 중심지는 서울 강남구 화성시입니다. 서울 강남구 화성시가 이제 최고 네트워크 상에서 최고 중심지가 됩니다. 나중에 땅 사실 일 있으면 화성시 땅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시 아파트 사시면은 앞으로 뭐 별일 없을 것 같고요. 2차 중심지는 서울 금천구 등이 있고, 2차 중심지로 부산 경남권에 김해, 창원 등이 같이 전국 단위 레벨에서 네트워크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3차 중심지는 뭐 서울 종로부터 천안까지 쭉 나오고 있고요. 지역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강남이나 화성과 같은 최고차 중심지는 추출이 안 되고, 그나마 관측되는 게
김해, 창원 정도 2차 중심지고 나머지는 다 뭐 3차 중심지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지역들은 거점의 위기에는 좀 낮지만 권역 내에서 본다고 하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김해, 창원, 강서구를 중심으로 연계망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대구 경북은 대구 달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과 연계망을 구축해야 되는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방금 말씀드렸던 판매망인데요. 이건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공간 단위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 맞을 것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왼쪽은 유명한 도시의 승리라는 책입니다. 그 하버드 경제학과 경영학과인가요? 에드워드 글래저 교수님이 쓰신 거고 제목을 보시다시피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 도시를 성장을 하면은 주변 지역 행정 커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책이고 오른쪽은 리차드 플로리다 창조 계층을 얘기하셨던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토론토 대학에 계시는데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도시가 혁신의 engine 아니면은 불평등을 만드는 산실인가? 이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 나타나는 현실하고 매우 적합한 갈등과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 두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광역 단위 공간을 꾸려갈 때 되게 중요한 게 광역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사무를 위해서 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추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특별지방자치한테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약간 우리보다 진보한 약간 발전한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서울 거기 도시의 승리와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얘기를 왜 드렸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점 공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단일한 거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주변 지역 연계로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 항상 상충이 되는데 이게 저는 어떤 게 답이다라고는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광역 도시권별로 초광역권 차원에서 연계 구조를 좀 가져가야 된다. 특히 지방시대 이번 종합계획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4대 특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대 특구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이 이번에 4대 특구로 나왔는데 사실 이 특구가 공간적으로 어디 떨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제도들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적인 어떤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이러한 특구들과 함께 이 특구들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러한 그 지역들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연계할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들까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묶을 것인가는 결국에 지역에서 가장 갖고 있는 현안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교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물류를 할 것이냐 교육을 위한 것이냐 문화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어떤 그 단일적인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세팅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오른쪽의 그림은 제일 왼쪽이 인구입니다. 가운데가 종사자고 제일 오른쪽은 뭐 같습니까? 스타벅스 분포도입니다. 스타벅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쫙 그 입지가 뜨는데요. 이거 크롤링 해가지고 뿌려보니까 문화 어떤 정주 여건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인구 중심의 그런 전략들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한 그 수단들 어떤 주체 조직들도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목적에 맞는 파트너십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왼쪽 그림은 부울경에서 경제 동맹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의회가 16명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대전과 충남이 이게 좀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이었냐면
4가 아니라 충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니 위원을 5명을 다오. 세종이 3 가져가. 3, 5로 논의가 한참 되다가 저번 주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4 균등할로 가는 걸로 진행이 됐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 발전상의 목표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냐, 혹은 권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추진 조직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 한 5가지 정도로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자체 중심으로 명료한 권역이 먼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 세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역 발전상에 대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겠죠. 산업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이 공동 목표를 위한 거점 공간도 다르게 세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분석은 경제적인 차원이겠지만 뭐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에 따라서 다른 거점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체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행정통합으로 갈 거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갈 거냐, 경제동맹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하고요. 네 번째로는 실천적인 공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관념적으로 무엇을 산업적인 걸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과연 어느 지역에 떨어뜨려서 어느 지역과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는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좀 하는데, 좀 지양해야 될 점은 앞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비수도권에서는 이게 인프라 계획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초광역권 메가시티 계획을 통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인프라를 좀 추진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초광역권 메가시티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프라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메타 가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메타 가버넌스는 가버넌스 위에 가버넌스죠. 사실 부울경 같은 경우에 이게 논의가 한참 되다가 자체 수평적인 가버넌스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정부가 개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틀 자체가 지역이 서로 논의를 하고 지역 내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수평적인 메가 거버넌스 외에도 수직적인 거버넌스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학 쪽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메가시티 하면서 서울을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또 고양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남양주를 편입시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메가시티는 기존의 자치단체의 그 법인격이랄까 존재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 하나의 편입시키는 조치죠. 근데 지방에서는 또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을 통합을 시키겠다 그럽니다. 그때는 규모는 뭐 메가시티 규모로 나올지 모르지만 전혀 또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메가시티 프로젝트 속에는 서울에서는 주변 지역 자치단체를 편입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광역자치단체끼리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 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아까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 3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한 시도 통합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 15년간 지난 15년간 협력을 굳건하게 해왔습니다.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죠. 그러다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 건 한 건 사업 추진할 때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주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공동 협력 사업을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서 이제 시장님하고 지사님이 대구 경북 통합을 하자. 이 통합을 추진했는데요. 제가 좀 수기공론화 쪽에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 관여를 해서 이제 그 사례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시도지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실패했다기보다는 정치권의
지지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실패했죠. 이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인데요. 그 사례는 제가 보기에도 좀 하나의 그 시도 통합이 어렵다 보니까 또 3주체입니다. 3주체는 2개 지자체가 통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추진을 하던데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 제도 속에 포함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운영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약으로 정한 것이 좀 근거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울경 각각의 그 기능을 또 분담금을 재원을 내놓고 그걸 공동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별도 법인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가 상당히 손쉽습니다. 언제든지 시도지사 중에 한 분이 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을 경우에 그분이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이 탈퇴가 용이하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나 중앙정부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이양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이룰 게 없습니다. 탈퇴를 하고 깬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좀 한계로 지적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아마 그 경험담을 좀 들려받기를 아마 원하시던 것 같는데, 우리 김행범 회장님께서 대구 경북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신돌철 교수님도 그런 뭐 경전주라든지 뭐 경상주라든지 큰 차원에서 주정부를 만들자 이런 큰 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 검토는 했습니다만 일단 헌법이 안 바뀌니까 그것까지는 추진하기 어렵고, 통합을 하고 좀 권한을 좀 더 많이 내려받고 재정 특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학계에서 제안한 대안들이 이 주민들 사이에 잘 수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학계에서는 특별자치도라든지 도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밑에 광역시는 하나의 특례시 형태로 가고 이렇게 이제 구상을 했었는데, 주민들 모아놓고 이제 수기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대구광역시가 250만인데 특례시로 가고 왜 자치구를 없애고 우리 광역시를 지위를 객관시키면서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게 쏟아졌고, 그 주민투표에서 자기들은 절대 찬성 못하겠다, 그런 안에 대해서는 도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또 다른 대안을 하나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스위치 해가지고 그러면은 광역시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데 그 광역시 이름이 특별광역시가 됐든 대경 특별광역시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 중심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시장님 의견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비공식적인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시 중심으로 명칭을 시로 쓰면서 통합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돈은 뭐 지금 연결 조정 기능이 많으니까 직접 사업 기능이 없으니까 없애고 그 밑에 특별광역시 밑에 시군구를 존치하는 걸로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대구시장은 뭐 대찬성이고요. 경북지사님도 우리가 도시화율이 한 90% 육박하는데 언제까지 농촌 명칭을 쓸 필요가 있느냐. 뭐 찬성이다 그러시더라고. 그걸 가지고 수기공론화에 붙였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찬성도가 높았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우리는 상당히 진행을 시켜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대안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점이랄까 한계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도청 소재지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도청 소재지를 그러면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도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대구는 신청사를 이미 달서로 옮기게 돼 있었고 그 경북청사도 안동 예천으로 옮긴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이게 새로 또 옮긴다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우리 그 지사님하고 시장님 만난 자리에서 1, 2청사 개념을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1, 2청사가 있고 경남에도 1, 2청사가 있는데 1, 2청사를 두 개를 두는 걸로 한번 가닥을 잡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1, 2청사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되고 경북청사, 대구청사라는 말을 쓰자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어디에 주청사고 이러면 또 논란이 또 확산돼서 도저히 이는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이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어쨌든 상급 자치단체에 내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대구 권역에 쓰이는 재원이 쓰이는 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낸 세금이 저 경북에 못 사는 지역으로 많이 넘어갈 것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결국에 지방시에까지 건드려야 되는 거죠. 자치구시에는 2개밖에 안 됩니다.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밖에 없으니까 자치구시를 좀 늘릴 수밖에 없어요.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 자치구시를 늘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제를 또 손을 봐야 됩니다. 이런 광역이 통합된 지역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지금 20% 정도를 이제 넘기게 돼 있는데 못 사는 자치단체에 넘기게 돼 있는데 기초에 그걸 뭐 특례를 줘서 한 60%에서 80% 올린다든지 뭐 그런 또 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명칭도 그렇습니다. 특별광역시로 가게 되면 그 밑에 포항시라든지 이런 걸 둘 수 없습니다. 자치법상으로.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이 또 개정돼야 됩니다. 이게 공사가 대공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부산 경남 통합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 중심으로 통합할 것이냐, 도 중심으로 통합할 것이냐. 부산이 330만 명인데 그러면은 통합되고 도 중심으로 통합되면은 광역시 지위가 없어지고 330만 대도시가 광역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치구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 용납이 안 돼. 그 부산의 시민들이 대다수 부결을 시켜버리면은 주민투표 찬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시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창원 특례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그러면 시 밑에 특례시 들어가고 진주시 들어가고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본 명칭이 아니고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명칭이 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한성부 이런 것처럼. 그건 서울특별부, 부경특별광역부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특례시도 들어가고 시도 들어가고 군도 들어가고 자치구도 들어가고 동경처럼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동경도 밑에 이제 우리 시, 정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을 누가 개정해 줄 것이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과연 그 정도의 난공사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명칭이나 도청 소재지나 이런 것부터 이제 많이 걸려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합치면 되느냐? 단순히 합치는 것이 무슨 덕이 있느냐? 뭐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어떻고 광역적으로 처리하면은 편익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안 먹힙니다. 전혀 안 먹힙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격차도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그럼 좀 우리가 풀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통합 문제가 이런 바로바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이 통합되면 뭐가 좋아지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한 게 이겁니다. 제주도 사례를 이제 우리가 예시를 좀 많이. 제주도가 56만 명이었는데 2006년 통합할 당시에 56만 명이었는데 그게 보시면은 지방교부세 3% 정률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7% 정률 특례, 특별행정기관 7개 이관, 또 거기에 법률이나 시행령을 배제시키는 조례 재정권, 뭐 여러 가지 이제 권한 특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재정적 뭐 이런 권한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러면은 56만에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한 8배 이상 많아지죠 인구가. 제주도 56만에 비교한다면 한 8배 9배 되고요. 부산 경남이 통합되면 한 12배 정도 커집니다.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지역이 통합됐을 때 과연 제주도 정도의 특례에 그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도의 특례를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균형발전 차원이든 뭐 어떤 차원의 지방 경쟁력 강화 차원이든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논리적으로는 풀어드렸는데 주민들이 이러더라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언급이라도 있었느냐? 어떤 뭐 공식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뭐 그런 논의조차 있었느냐? 이런 걸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그냥 단순히 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가지고는 자기들은 주민투표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산 경남 통합 갔을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부산 경남이 만약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시도민들한테 그런 걸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대구 경북 통합할 당시하고 부산 경남이 통합할 당시에 정치적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산 경남은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뭔가 요구를 하고 제시를 해달라 그러면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그 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위원도 한 사람 토론에 참여했는데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그 시도민들이 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려면은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그걸 짚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추진할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안 돼 있는 게 기초단체인 시군구 통합에 대해서는 절차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특례가 있고 다 있는데 광역의 통합에 대해서는 절차와 지원에 관련된 법률이 없습니다. 아예 이제 또 그걸 만들어야만이 그걸 빨리 만들고 추진해야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게 총선용이 아니고 뭔가 진정성이 있구나 이걸 인식할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메가시티 하겠다 지방에 뭐 통합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아마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진정성을 그렇게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근거 법률도 없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뭐 근거 법률을 만들고 통합하는 지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떤 권한을 내려주고 어떤 특례를 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불안한 명칭까지 쓸 것이냐.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그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제가 볼 때 제주특별법을 제가 481개 조항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특례 내용을 거기는요 특별법을 만들어가 지금까지 우리 행정학자들이나 자치학자들이 생각할 때 헌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재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특별법은요.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법률 몇 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몇 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게 6,010건 중에서요. 45%가 그래 돼 있습니다. 45%. 그 어마어마한 권한이 그 법률과 시행령을 배제하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시도 통합을 할 경우에도 그런 조례 제정 특례를 줄 것이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나 다국적 기업 땡겨올 수 있는데 필요한 규제권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냐. 지역 계획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권한 특례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게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분야에 제가 이제 그 유학할 때는 뭐 경제 성장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한국 와가지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혁신 도시 이런 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후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뭐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되니까 또 정치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충청도 일원에 건설하겠다. 그게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뭐 최강 교수님도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박시일 교수 그 당시 의원이 사퇴를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 분할이다. 반쪽 수도 이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나라의 효율성을 행정 효율성을 엄청 떨어뜨리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가져오고 공무원도 불편하고 뭐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이제 표를 의식해 가지고 저쪽이 좌파가 그렇게 한 거다 하면서 이제 이 수도 이전 반대 이런 운동에 저도 좀 참여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최상철 교수가 상당히 앞장서고 했는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정권 말에 가가지고 혁신도시 이런 데다가 시공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대말뚝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세종시를 아무래도 그쪽으로 그 행정 기능을 반 정도 뭐 옮기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업 교육 도시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당시 이제 정운찬 총리께서 이렇게 충청도 가서 뭐 이렇게 양해도 구하고 했는데 결국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이것을 지역발전위원회, 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제가 이제 이 당시 주장하던 게 좀 있는데 그 혁신도시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소위 말하는 뭐 수도권의 인구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도 없고 완전히 서울에 있어야 수도권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도 뭐 전국에 다 이렇게 흩뿌려 가지고 아주 그 문제가 많을 거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그것도 결국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짜놓은 그 계획대로 거의 그대로 다 그 실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이명박 정부도 이런 어떤 명확한 철학이 없고 그 앞에서 짜놓은 좌파 정책을 결국은 다 이렇게 답습해 가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도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에도 이제 그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87년 헌법 이때 이제 뭐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아주 그 좌파적인 개념이고 시장 경제 뭐 이런 것을 글쎄 이제 맞지 않는 개념인데 그것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당연한 걸로 그래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애 우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다 뭐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제 거기에 반박하지도 못하고 이제 다 그 이렇게 넘어가고 결국 사실 그 노무현 정부도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동시에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 분권은 사실 하나도 이룬 게 없고 지방 그 균형 발전 이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이 구조를 파괴하는 식으로 그 추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별 변함이 없고 그때 했던 저 반쪽 수도 이전 또 혁신 도시 건설 뭐 이런 것이 아주 부작용만 많이 남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대를 하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를 이제 좀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지방 분권이 답이다. 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박실 교수는 발전 균형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힘으로 각자 노력해서 발전을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 그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발전 균형 쪽으로 가야 되지, 균형 발전은 균형을 의식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뭐를 인구를 옮기겠다든지 뭐 기업에게 옮기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효율성만 잠식할 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참조하고 해 가지고 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예를 이제 많이 참조를 해 가지고, 그게 연방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주는 각자의 세금으로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자기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연방에서 어느 주가 못 산다, 인구가 적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그 유해창 총재가 당시 이제 선진자유당인가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강소국 연방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도 가서 이제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충칭시다 그러면은 그 규모가 한반도 반 정도는 돼요. 북경시다 그러면은 경기도만 할 거예요. 상해시도 이제 크기가 그 정도 되고 인구가 한 2천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본, 프랑스 이쪽에서도 이 균형 발전 개념을, 수도권 규제 이런 개념을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도시권을 형성하자, 육성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그 아주 구닥다리 그런 균형 발전 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수정법,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지금 엄연히 엄청나게 이제 강력하게 살아 있고, 이런데 결국 이제 연방제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내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경제 민간에 맡기고, 지방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정부에 먼저 맡기고, 그 나머지 중앙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중앙 정부가 갖도록 하자. 이것이 이제 지방 분권에서 늘 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보충성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지금 규모는 17개 지금 광역시도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작다. 특히 아까 그 대구 경북 사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구하고 경북이 인접해 가지고 같이 뭐 공단 지역을 만들고 뭐 하려면은 협의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게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 것은, 서울은 좀 특별하니까 서울주, 그러니까 서울주에는 이제 인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이 시들 다 포함해 가지고 좀 크게 해 가지고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강주,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를 다 합쳐 가지고 충전주, 경상남북도를 합쳐 가지고 그 경상주, 이렇게 4개 정도로 하고 통일을 하면은 북한에 한 2~3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 그러면 한 1200만 뭐 그 정도씩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 충분히 이제 자기 이 재원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에, 그러면서 지금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을 다 지방으로 넘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하여튼 비슷한 필요성이 지금도 계속 대두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에, 이 김포시를 이제 서울로 뭐 합치자라든지 아까 그 대구 경북 사례 뭐 부울경 이런 것도 이제 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에서 결국은 어, 에, 제가 이야기한 이 비슷한 걸로 혹은 뭐 6개 혹은 8개라도 17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광역화시킨 지방분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할 정치적 힘은 별로 안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츰 그 필요성은 이제 자꾸 대두될 거고 결국은 정치권이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저널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그 유명 저널에 56페이지짜리 글을 하나 썼습니다. 논문입니다. 그게 파레토적 자유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그 유명한 논문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70년에 썼으니까 53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50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그 센 그 국악들이 책을 만들고 그 발간 기념일을 행사를 하고 논문을 다시 발표하는, 말하면 그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문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고 범자유주의 공공스택이라든지 오스트리아 학파라든지 뭐 좀 범위를 넓히면 보수 계열의 어떤 지적 공동체에서 다룰 만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이 논의를 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논의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방에 뭐 최남선이가 일제시대에 동경 가가지고 타고르라는 시인을 만났는데 뭐 아시아의 등불이 되리라는 유명한 그 말을 받아가지고 퍼뜨렸지 않습니까? 등불이 되리라 하는 그 말 믿고 있다 보니까 그 타고르가 동방에 전기불이 되리라 하면 좋았을 텐데 등불이 되리라 하는 바람에 지금 또 많은 촛불이 아직도 유명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타고르의 척근이 있는데 타고르의 척근에 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미트로 시작되는데 그 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타고르예요. 그 이름을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불렀습니다. 친손은 아니고요. 척근의 딸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르티아란 말은 불멸의 이 말입니다. 영생의 센 이런 말이 되겠죠. 벵갈 지방 사람인데 인도 사람답게 수학을 잘해서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한 그런 사례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해내는 그 능력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쉽게 결국은 파레토 자유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 오늘 논의에는 세 사람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항상 아주 이게 잘 안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밀어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넘어가는데 당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는 케네스 에로입니다. 에로가 또 노벨상 받았죠. 저 때만 해도 사회적 선택, 집단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아주 유행해가지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불가능성 정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에로의 그 이야기가 되는데, 음,
이런 얘기입니다. 케네스 에로는 URPID, 지금은 URPID로 정리된 5가지 조건, 원래는 UPID를 했다가 또 그 앞에는 또 5개 다릅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하면 그 화살이 이름이 에로 아닙니까?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에로 5개 정리가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그 정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야, 노벨상 받을 만한 그 정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신뢰성이 있나라고 하겠지만, 뭐 그 부분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요. 어떤 학문의 리파인하는 단계로 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5개 공준, 뭐 어떤 기준, 액시엄을 동시 충족이 어렵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본 아마르트 세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소셜 웰페어 펑션, 사회 후생함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구한한 사회 결정함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이 아니야. 동시 공존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을 제시했습니다. 그 정리한 거는 내가 뭐 소화는 못했고요. 자기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가가지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자기는 에로가 말한 불가능 정리는 자기는 자기식으로 사회 집단 함수를 사회 후생 함수가 아니라 자기가 말한 집단 함수를 바꾸면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자유주의 원리를 자기가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에로의 사회 후생 함수 가지고도 불가능하고, 자기가 그걸 완화해서 정리하고 사는 사회 집단 함수를 가지고도 그건 불가능하다. 더 악성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에로가 정리가 우리가 보여주는 음울한 국면은, 특히 디마크라시 강조하는 사람들, 이 5가지 중에서 D, 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민주제라는 요건이 5개, URPID 중에 D가 다 독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 민주제가 나머지 4개 조건, 뭐 U, 모든 어떤 선호를 가지게 된다, R, 합리성이 한다, I, 무관한 변화와는 독립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할 수 있다고 봤는데, 민주주의까지 5개까지는 동시 공존이 어렵다는 얘기니까 민주주의 강조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타격을 준 거죠. 정치학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주의가 파레토 체제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자, 자유주의자들 당시는 애덤 스미스 이래로 개인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했지만은 그 틀렸다라는 거죠. 자유주의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은 효율성, 파레토 체제가는 이렇게 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의 핵심은 후자의 증명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 니들은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얘기보다 자유주의가 파레토 체제가 어렵다는 것이 더 견고한 진리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들이 큰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반발이 오가고 하는 건데, 그걸 반발하는 게 언뜻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 자유주의 본류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들이 반발을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웬일인지 그쪽에서는 진정이 아무 말이 없을 거예요. 북해난 이 공공스택 쪽에서 그 반박이 났습니다. 70년에 센이 그 논문을 썼고요. 거기에 대해서 14년 기바드가 반론을 했고, 2006년에 북해난 선생님이 반론을 했고요. 거기서 진정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 논의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센이 글을 보면 쉽고 평범한 것에서 수학적인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100년 전에 우리 포르노그래피는 이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뭐 거룩한 성탄절 10일 앞두고 포르노그래피를 선전하는 게 대단히 미안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순복음교회 버스 항구한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이번 1월 가서 크게 회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채틀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이 뭐 D.H. 로렌스의 소설 아닙니까? 그 당시에 판매 금지되고 우리가 출판의 자유할 때 꼭 노는 사례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반노라는 소설이었고요. 헌법에서 노는 그 얘기죠. 근데 소설 그 표지 중에서 가장 온건한 걸 골랐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채틀리 부인의 연인 해가지고 뭐 채틀리 부인이 뭐 바람 피우는 장면이죠, 말하자면요. 그 영화죠.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일이라는 사람이고 일이라는 사람, 일을 얌전히 혹은 점잖이라 합시다. 또 호색이
뭐 동양에서는 저는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칼라, 색을 성적 욕망을 의미하는 걸로 왜 바꾸는 그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색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호색이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 성적 욕망을 되게 좋아하는 그 사람요. 세인에 말하면 루드라고 불렀고요. 프루드는 점잖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세인이 그걸 쓴 이후로 많은 후소학자들이 다른 버전을 가지고 게임 이론으로 말하면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엄마고 얌전이는 그 호세기는 그 딸입니다. 엄마는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아무도 얌전히 엄마의 선호순위는 아무도 그 책 안 읽는 게 좋아요. 야, 너도 안 읽고 나도 안 읽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야. 두 번째는 자기가 읽겠다는 겁니다. 딸보다는 자기 읽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딸에게 큰 충격을 주니까 차라리 내가 읽고 소화하는 게 낫지 네가 주면 큰 충격이 갈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선을 가지고 있고요. 호색이 그 딸은 아주 성적 호기심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딸은 뭐냐면 좀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먼저 읽어야 돼. 엄마는 너무 고리타분한 옛날 사고이기 때문에 엄마가 개방된 걸 알고 좀 계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계몽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몽을 해 엄마가 먼저 보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내가 보는 거고 너도 안 보고 엄마도 안 보고 나도 안 보는 건 제일 나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로가 말한 UPI 중에 U 조건 어떤 선호라도 좋아 가져오고요. P 파레토 원리 가져오고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L 자유주의 원리 가져옵니다. 그래 UPL 자유주의를 조합해 보는 거죠. 그 에로는 5가지 공준을 맞춰보려 했다면 이 셰는 3가지 조건을 맞추는데 답은 결론은 뭐냐면 이게 U 조건, P 조건, 자유주의를 3개 다 충족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자기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아까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자 이거 볼게요. 내려오네요. 예. 이렇게 합니다. 엄마에게 2가지 이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셋 중에 선택이 아닙니다. 둘 중에요. X와 Z 중 X, 엄마 당신이 읽을 거냐? 아니면 아무도 안 읽을 거냐? 읽지 않을 거냐? 당신이 읽을 거냐? 물으면 엄마는 본래 아까 보았듯이 아무도 안 읽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읽고 세 번째는 딸이 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도 안 읽는 거하고 자기 읽는 거니까 아무도 안 읽는 게 당연히 자기는 Z를 선택하겠죠. 그죠? 나 안 읽을래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딸은 또 Y하고 Z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Y하고 Z 중에 뭘 할래? 라는 거죠. 딸은 Z를 아무도 안 읽는 거라 제일 나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죠? 제일 좋은 건 엄마가 읽는 건데 두 번째는 자기 읽는 거거든요. 자기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니까 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되냐면 엄마는 그 책을 안 읽게 되고요. 딸은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함유를 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엄마가 아니 차라리 내가 읽는 게 좋은데 나는 안 읽고 내 딸이 읽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읽기보다는 내가 그 책을 읽고 딸은 안 읽으면 좋겠다라고 딸은 이거를 내가 읽기보다는 엄마가 읽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X와 Y 2개를 보면 엄마도 딸보다는 자기 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딸도 자기보다는 엄마가 읽는 걸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딸이 읽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서 일정한 개인의 영역이라고 선택된 걸 개인에게 맡겨두니까 그 결과는 최적의 결과가 아니더라. 이 결과는 결국은 엄마가 그 책을 딸에게서 받아가지고 내가 읽을게 차라리 하는 계약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말은 현재의 상태가 파레토 체적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현재 상태가 파레토 체적이라면 다른 데 옮기가는 것을 둘 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둘 다 찬성한다는 것은 현 상태가 파레토 체적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새는 얘기가 맞죠. 그죠? 새는 개인의 자유에 맡긴 선택 결과는 파레토 체적을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아주 그냥 좀 우아하게 말합니다. 새는요. 한 4주 전에 EBS에 샌이 난다 언뜻 보니까요. 딱 첫 마디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실패합니다. 첫 문장이요. 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단어가 7개인데, 13개인데 13으로 시작된 단어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인도 사람답게 그 사람을 인도 경제학의 마더 데레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 빈곤, 후생 경제를 강조했지만은 자유주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저항감이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가 파레토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까? 둘 다 안 맞다면 하나는 포기해라. 그런 얘기죠. 아니면 파레토 지키려면 자유주의 포기해라. 아니면 자유주의 지키려면 파레토 말고 다른 거를 당신들이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입니다. 북현환 교수는요. 네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틀렸다. 자유주의 아닌 거를 자유주의로 해놓고 그거하고 나머지 두 개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게 동시 충족이 안 된다고 자유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성 있는 선호를 샌들은 착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가 나는 수박이 좋아, 감이 좋아, 배가 좋아 이 선호를 갖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이 책은 딸이 봐야 돼. 딸은 딸대로 이건 엄마가 봐야 돼 라고 하는 선호를 갖는 것은 타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선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외부성 있는 선호를 샌 당신은 설정해 두고 있는데 그거는 타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외부성 하에 선호를 당신은 도입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다. 그런데 그다 한 그릇 나가지고 외부성 하에서도 파레토 체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증명해냅니다. 그분은 게임 이론으로 아주 복잡하게 증명해요. 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담 스미스가 유명한 말 The propensity to truck, barter and exchange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성향 인간의 거래 본능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적용 안 될 이유가 있느냐? 내가 이런 권리가 있고 저런 권리가 있다고 권리 간에도 서로 주고받고 판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독서실에서는 내가 당연히 법에 의하면 내가 독서실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내가 옆에 노래방에게 돈 주고 그죠? 돈 더 많이 받고 나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더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권리 자유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샌은 당신 봐라. 아까 엄마와 딸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거래해가지고 엄마가 딸에게 돈을 주고 야, 그 책 내게 다오 하면 딸이 줄 수도 있다. 그런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선택 결과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정태적인 사이언스 오브 초이스 이거를 당신대로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북현하는 그때 아담 스미스 이야기 돌아갑니다. 인간 행동의 플렉스올리지가 중요하지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전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얌전히 엄마가 선택하는 것은 이 책을 읽을 거냐 읽지 말 거냐만 선택할 수 있고 딸은 딸대로 이걸 읽을 거냐 읽지 않을 거냐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새는
그 두 개의 종합, 그 두 국민의 종합된 이게 사회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 상태의 세트를 초이사하는 걸로 오해했다는 거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다. 나는 그 책을 읽고 다른 읽지 마라라는 선택을 엄마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엄마는 자신이 읽고 안 읽고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딸대로 자기가 읽고 읽지 않는 것만 선택할 뿐이지 나는 읽고 상대를 읽지 않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자유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그죠? 북현한 선생님이 어떤 그런 첨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국면 게임 틀에 맞춰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지 그 세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면독, 이건 아주 쉬운 예인데 북한에 서면 여러분 자기 아들과 자기 아버지 여러분과 둘이 살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도 면도하고 아들도 면도하면 좋겠어. 나는 면도하는 아들은 수염 기르면 좋겠어. 나는 수염 기르고 아들은 면도하면 좋겠어. 둘 다 수염을 기르면 좋겠어. 4개의 세트가 있겠죠, 그죠? 있는데 이것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중에서 Y를 좋아한다면 이게 당연히 나는 수염을 기르면서 예컨대 Y는요, 아들은 면도하기를 요구하는 선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자유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자유 원리는 내가 면도할 거면 하고 내가 수염 기르면 기르지 타인으로 하여금 길러라 말라라 할 수 않는 거 자유 원리 안 맞다. 그런데 새는 그거를 자유의 세트로 보고 그거하고 나머지 다른 조건, 유효 조건하고 피의 조건을 결합해가지고 세 개가 절대로 안 맞더라는 거죠. 쎄는 말하자면 내가 이 불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불가능성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식을 다 바꿔보고 조건을 바꿔보고 다 해봐도 결국은 안 되더라. 그 사람 말로 하면 라버스트하더라. 결과는 견고하더라. 그만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북해나는 당신은 결합했다고 생각한 L 조건이 틀려먹었어. 자유주의 아니다는 거죠. 그래놓고 쎄는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뭐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맥힌다. 수염을 기를까 말까 맥힌다. 이게 독재라고 보이지 않을까? 그럼 좋다. 그럼 좀 완화하자. 독재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두 사람이 찬성을 해야만 사회적 선택을 받아주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 내 책상에 뭐 어떤 색깔의 칠을 하든 이거는 내 자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집단적 선택을 강조하는 센 류의 학자들이 부르는 거죠. 개인의 선택을 집단의 선택으로 받아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림먹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은 예부성하에서도 예부성이 있는 선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센은 지금 예부성하에서 선호가 당신은 이렇게 문제를 생긴다는 걸 지적했는데 예부성하에서의 선호도 파레토체를 가져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게임 이론 3가지를 들었는데 제가 이 글을 제가 좀 귀한 부분이 있다면 게임 이론 틀을 제가 매핑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잘 인용하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있을 때 3사람의 성직자가 그걸 돕는 장면. 사실 3사람 아니지만 3사람 모았습니다. 이 3사람의 성직자는 다 세속적인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만 아니고요. 3사람이 도와주는데 제일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있겠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곽강을 받는 겁니다. 우리 3사람이 누구를 도와줬는데 나는 안 도와줬는데 나머지 2사람 도와주면 내가 야 너는 뭐 하는 거냐 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일 싫고요. 다른 사람 안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줘가지고 스타가 되는 걸 내가 좋아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의미의 리바이트를 보는 것이죠. 요거를 쭉 해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좀 넘어가면요. 이게 셋 다 아무도 안 도와줄 경우에 이거는 R은 레스큐 강도 많은 사람을 구해주는 거고요. R란 바는 이렇게 안 도와주는 겁니다. 1이라는 거는 1이라는 성직자가 도와주는 거고 R란 바는 1이라는 사람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R2, R3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 입체로 표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복잡한 그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되겠죠. 요 T라는 것은 R1바, R2바, R3바 아닙니까? 그래서 3사람 다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사람이 각각 333의 효용을 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R2와 R3는 가만히 있는데 R1이라는 사람이 뛰어가서 도와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R2 바하고 R3 바인데 R1이니까 R2 바 R3 바 R1이니까 어디 갔나? R2 바 R3 바 R1 이게 되겠죠, 그죠? R1, R1, R2 바 R3 바 이거네, 그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1만 도와주는 1만 개인 스타가 돼 10을 얻죠, 그죠? 나머지 사람은 1을 얻습니다. 이 1이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동료가 선행을 베푸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야 니들은 뭐 했어라고 비난을 받는 거죠.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를 넣는 게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 결과가 보면 만장일치 규칙, 여기서 만장일치 이야기를 합니다. 북현학 교수는 너는 헌법 규칙이라는 말을 모르지. 이게 파레토 책이 될 수 있고 안 되고 헌법 규칙이 뭔가 달리 있는 거야. 그 파레토 특유의 그 개념을 쓰고요. 봐라, 만장일치 규칙을 한다고 보자. 그러면 T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점은 이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적어도 한 명이 반대가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1, 2, 3이 다 찬성하려면 3, 3, 3에서 5로 올라가는 외에는 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하나만 만장일치 규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만장일치 규칙 도달한 이상은 여기서 다른 상태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가 곧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타 표시라는 건 파레토 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단도직입적 가반수, 단도직입적 가반수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도와주러 가려고 할 때 해보면 나머지 두 사람이 다 반대해가지고요 2대1로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다른 데는 못 가요. 세 명이 있을 때서 혼자만 단독 플레이로 선행을 베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롤링 하에서는 여기서 열이 같다. 로그롤링이란 뭐냐면 로그롤링 가반수거든요. 5, 5인데 여기서 1이 5, 2가 5, 3이 5를 얻지 않습니까? 1과 3이 다 마법을 냈어. 야, 우리 둘이가 이 Y로 올라가면 5에서 6으로 다 올라간다. 그러면 2만 마법 되는 거죠. 이렇게 야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죠? 606 올라갑니다. 606에서 보면 또 606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다른 데로, 그죠? 여기서 606인데 660으로 올라갈 수 아니다. 여기서 1이 올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되죠? 가능하죠, 그죠? 606에서 1은 6에서 10이 올라가고 0에서 1 올라가니까 가능하죠, 그죠? 3이 바보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롤링이 해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센 자유주의 규칙은 세 성직자가 다 가서 도와주겠죠, 그죠? 그럼 이래 됩니다. 그러면 요 상태가 되는데 이따 별표가 파레토 세정인데 답은 뭐냐면 만장일치 규칙하에서도 파레토 세정이 나오고 자유주의 규칙하에서도 파레토 나온다. 그런데 둘 다 같지 않다. 불편한 얘기는요. 만장일치 규칙은 만장일치 이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설득 비용 아닙니까? 의사결정 비용이요. 그거를 다른 학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규칙은 그런 설득 비용이 필요 없다. 개인이 원하는 말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만장일치 센 상황화에서 파레토 세정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센 자유주의 규칙만이 가장 좋은 파레토 규칙을 선택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런 걸 함의합니다. 나머지는 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 별표가 되는 것이 파레토 세력인데 파레토 세력이 일어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센의 자유주의 규칙 하에서만 파레토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센에서 반대를 한 거죠. 그죠? 반발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센이 주장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게임이라 해서 본다면 요 상태로 기결한다. 이게 뭐 우리가 집에서
그 해가 존재하겠죠. 그죠? 존재하면 답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센은 이 상태가 해라고 보고 이 해가 더 나은 상태인 2, 로마자 2 여기보다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레토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탄한 거죠. 그죠? 그런데 뷰캐넌 말은 여기서 올라가게 돼 있다. 시간 지나봐라. 인간은 교환한다. 교환한다. 이게 뷰캐넌 선생님이 79인 논문은 주관적, 경제학의 주관적 성격이라고 유명한 논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주관주의적 성격이요. 쥐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도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단순하게 의식이 없는 총합의 대상으로서의 인간, 그것을 기존 경제학에서 설정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교환해 나가면서 더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이 교환을 해가는 자유 권리를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롤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전능한 신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수요 공급에서 균형이 일어난다. 그거는 전설이라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합의낼지는 신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들어진 상태를 폭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다. 피킹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거를 센이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원죄가 애로 있다 봐야 되는데 우리 애로 얘기하면서 당장 우리가 불가능 승리하면요 어떤 집합 선택은 최저해가 나오지 않는다 바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그 틀렸다는 것이죠. 브루노 프라이의 그 유명한 78년도 아티클에 하면 우리가 세 개의 대안을 세 명의 투표자가 이렇게 이 집단 선택할 때 순환이 나타나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제학과 책에서 하는데 그 틀렸다는 거죠. 세 명의 대안이 있고 투표자가 세 명일 때 순환이 나타날 확률은요 5.5%입니다. 몬테칼로 실험을 쫙 해보면요 대안이 세 개일 때 투표자가 무한일 경우에조차도 그거는 8.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역설이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일어나지 않는 게 훨씬 많다면 우리는 그거를 가능한 측면을 중시해가지고 가능성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어나지 않는 조그만 그걸 보고 불가능성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에로에 대한 우리 비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로 얘기를 가능성 정리라고 분류한다는 게 브루노 프라이의 유명한 주장인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도입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센 너는 지금 우리가 보여줬듯이 얼마든지 파레토 체제에 부합되는 그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네가 간과했다. 이와 같이 파레토 체제과 자유주의가 조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상 파레토적인 자유주의가 불가능하다고 한 당신의 정리 또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과용했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오래된 공자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논어에 나오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라스바드나 아니면 뭐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들이 어떤 걸 하든 그 사람의 선택에 맡겨두는 게 좋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자기의 도덕 기준을 다 승인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줘야 나도 다른 사람이 혹시 싫어할지 모를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걸 갖고 있는데 여기에 센이라는 양반이 저는 별로 관심을 기울여갖고 공부를 안 해봤지만 오늘 예로 만든 것도 참 묘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딸과 엄마예요. 딸과 엄마라서 사실은 남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기에 복선이 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딸은 좀 왠지 그 외설스러운 거 안 보면 좋겠다. 뭐 이런 거니까 딸이라서 왠지 그 남이 아니라서 뭔가 좀 해도 좀 이렇게 원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걸 깔고 있어요. 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딸이 아니고 남이라고 그래 보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게 판단을 그 사람이 하는 몫을 두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뭐 판단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는 거꾸로 이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이 간섭하는 걸 용인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자유주의의 원리인데 지금 쟤는 묘하게 비틀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딸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나는 엄마인데 안 잃는다. 이건 뭐 별로 내 선택이다. 근데 딸이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딸이니까 묘하게 뭐 그걸 깔아놓고 안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자기는 선호를 남의까지 포함해서 남이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정을 해둡니다. 그게 베스트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최선은 그거죠. 나도 안 읽고 딸도 안 읽고 그 다음에 또 딸을 갖다 딱 끌고 와서는 딸은 이제 생각이 완전히 또 왠지 욕망에 개인적 욕망에 아주 충실한 게 올바른 삶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 엄마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니까 좀 엄마의 삶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엄마니까 또 약간 강요해도 되는 듯한 그 깔고서는 엄마도 채털리 부인 사랑을 책을 읽고 나도 읽고 이걸 이제 베스트로 보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보라 그냥 자유주의적으로 그냥 놔뒀더니 선택하는 게 A가 보든 B가 보든 누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베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우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가 가르쳐준 오래된 내가 싫어하는 걸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간단한 원리조차도 실은 매우 비틀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틀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센에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이런 걸 해갖고 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김인범 교수님 덕분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스바드나 뭐 하이에크나 이런 센을 언급하는 걸 제가 아마 뭐 너무 이게 읽는 게 제가 아는 한에는 거의 없었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로 별로 다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김영병 교수님 뷰카난이 처음에 대응했던 이야기 거기에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스트리안들이 볼 때 컬츠너 교수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이 코오디네이트 되지 않았는 상태에서 코오디네이트 된 상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경제 같은 데서 잠재 실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취업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쓰임새 있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실업된 상태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더 쓰임새 있게 잘 안다면 그런 식으로 이전될 수 있는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세계랑 그런 게 없는 세계랑 비교를 해서 컬처나 그런 게 열려있는 시장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그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누군가가 더 쓰임새 있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파레토 임프루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세계가 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살펴보면 아마 권리의 이전 내지는 서로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식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열려 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뷰캐넌이 말한 거래 권리의 거래를 사실은 자유란 것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자유냐는 문제는 무엇이 권리냐는 정의고 권리냐는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닮은 데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걸 뭐라고 제가 참 이 오스트리안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자면 세는 자유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원리로서 사회 원리로서 이걸 채택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차원의 논의를 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을 하나 던져놓고 자 봐라 이건 사회 후생함수는 인터퍼스널
유틸리티 컴패리슨이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 후생 함수라는 걸 딱 상정하는 순간 이게 사회 전체의 후생이 떨어졌냐 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후생 변화를 비교를 개인들 간에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사무엘슨이 그 개인의 그 중요도를 그냥 임의적으로 딱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한 번 더 들어가서 사회 후생 함수가 그럼 어떨 때 같으냐 혹은 떨어졌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개인 간 비교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지금 센 얘기가 내가 훌륭한 걸 해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리적 과연 센이 어떤 원리를 가진 사회가 더 바람직하고 좋은지를 그런 차원에서 따진 적이 있는지는 사실 그런 논의로 가서 따져야 정말 이 말하는 뭐 최적이든 뭐라고 부르든 파레토 뭐 혹은 임프루브먼트라 부르든 최적이라 부르든 어떤 식이 더 나은 사회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너무 뒤틀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뭐 간단하지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로그 롤링 케이스를 임파서블리티 티어럼 비슷한 걸 안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로그 롤링 상태에서 항상 사이클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임파서블하다. 이 스테이빌리티를 찾기가 하니까 골든 털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1967년인가 70년도에 야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서 지나지 않는 거야? 라면서 Why So Much Stability라는 페이퍼를 쓰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속 페이퍼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셰플리 앤 뭐 와인게스트가 썼던 Structure Induced Equilibrium and 그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우리가 사회에서 333에서 555로 가는 식으로 다른 셀에 있더라도 555로 가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어떠한 인스티튜셔널 세팅이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파워풀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는 페이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센이랑 부캐넌이 싸웠던 내용은 하시려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의 설명이 뿐이고 실제로 주장하시는 거는 그 게임의 셀을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인 교수님의 원하시는 바고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거를 좀 하시려면은 그쪽 부분으로 약간 더 디벨롭을 하셔야지 약간 더 설득력 있는 페이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